이 몽마르트르에서 2년 동안 살면서 특히 고흐가 발전했던 것은 이런 꽃 그림이에요. 이 그림 고흐의 그림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화사하잖아요. 이런 그림들을 그리면서 고흐가 색감의 사용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인상파에게는 색이 상당히 중요했죠. 인상파는 사진이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인 그림의 색, 컬러라는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늘 밝은 색을 사용했고, 인상파의 그림들을 참고하면서 결국 나중에 1888년에 해바라기라는 불멸의 걸작을 남기게 된 것은 몽마르트르에서 고흐가 했었던 꽃 그리는 연습이 분명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저희 3프로TV의 정말 다양한 콘텐츠를 즐겨주신 우리 투자자 여러분, 정말 제가 고대했던 아트앤더시티 시즌2를 여러분과 함께 시작을 했는데요. 조금 고식적인 그런 표현이지만 명불허전이란 말이 있잖아요. 역시 대단하시죠. 1시간 동안 파리의 어느 카페에 저희를 데려다 놓고 단 한순간도 서울의 생각을 할 수 없게끔 해주셨던 파리의 카페들 일부를 보셨는데요. 이제 훨씬 더 많은 화가들을 여러분께 함께 소개할까 해요. 파리의 카페들 2부 순서 이제 시작하죠. 교수님,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다시 저희가 이제 파리로 몽마르트르로 올라가겠습니다. 몽마르트르에 올라가 보신 분들은 이렇게 코너에 있는 이 물랭들라 갈레트 풍차가 있는 이 카페를 분명히 보고 지나가셨을 것 같아요. 이 몽마르트르의 명물이고 이제 물랭이 저기 풍차라는 뜻인데 이 물랭들라 갈레트라는 이름이 왜 우리에게 낯익은가? 바로 르누아르가 그린 이 물랭들라 갈레트의 너무 유명한 그림이죠. 댄스 파티. 이 그림 때문인 것 같아요. 르누아르가 이제 몽마르트르의 코르토 거리에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이 물랭들라 갈레트가 있었고 일요일 오후마다 댄스 파티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 여기서 춤을 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동네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난한 동네다 보니 여기서 춤추는 사람들도 뭐 그렇게 주머니 사정이 넉넉한 사람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르누아르는 본인이 이제 이 그림을 그릴 때 1876년, 1841년생이니까 35살이었고 본인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또 앞날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몽마르트르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르누아르는 본인이 늘 밝은 성격이었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젊은이들의 뭐 주머니 사정이 뭐 이렇게 어렵고 곤궁하고 앞날이 불투명하고 그런 젊음의 어두운 측면보다도 영원히 빛나는 아름다운 젊음을 그리려고 했어요. 르누아르의 이야기 중에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나는 걸었을 때 벽에도 기쁨을 주는 그런 예쁜 그림이 좋다. 라는 이야기가 그런 행복감을 느끼게 해요. 그래서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저 그림을 보면 금강제와의 그래요? 저게 쇼핑백에 이렇게 저 그림이 르누아라는 브랜드가 있었죠. 뭔가 저와 우리 김프로님과의 연식. 이 그림에서 이제 초여름에 햇빛이 싹 쏟아지고 그 이제 나무 그늘도 있고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쏟아지는 와중에서 행복하게 춤을 추고 있는 커플이 있고 여기 2명의 젊은 여성이 있고 3명의 또 젊은 남성이 있습니다. 이 3명의 젊은 남성이 같이 온 친구들이고 2명의 젊은 여성이 같이 온 친구들인데 이 3명의 젊은 남성 중에 1명이 이제 여성들에게 막 말을 걸었는데 뭔가 재미나게 이야기를 해서 여성들이 재미있어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고 지금 2명은 지금 거의 다 넘어왔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부킹이 거의 성공 직전 뭐 이런 느낌이죠. 요 친구들은 요 남성들은 르누아르의 친구들이고 여기 이 여성들은 몽마르트르에 살고 있는 르누아르의 이웃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처녀들이었던 거죠. 그러나 전혀 그렇게 가난하거나 그렇게 보이지 않죠. 행복해 보여요. 르누아르의 또 말 중에 그림 속에는 가난이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가 이 그림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싱그러운 초여름의 햇살처럼 영원히 빛나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이 그림이 가로가 176cm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커요. 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사이즈면 바깥으로 들고 나다니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림은 분명히 그 햇빛이 쏟아지는 야외를 보고 그린 것 같은데
작은 버전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작은 버전을 먼저 그리고 이 작은 버전을 자기의 스튜디오로 가져와서 네, 큰 버전으로 그렸을 가능성이 커요. 저 1876년에 세 번째 인상파 전시가 열렸는데 그 세 번째 인상파 전시를 위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이제 이 그림이 1876년에 그려졌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히 빛나는 초여름의 햇살처럼 싱그러운 젊음이 그림에 그려져 있는데 이 당시에 물랭들라 갈레트가 진짜 이렇게 해사하기만 한 분위기였나 하면 그건 아니었던 것도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비슷한 시기에 고흐가 그린 물랭들라 갈레트가 있는데 너무 황량한 느낌. 저건 파리 같지가 않고요. 저기 어디 네덜란드에 진짜 풍차가 필요한 해안가 어느 외딴 지역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아니 여기가 파리야? 라는 느낌이 좀 드실 것 같아요. 네. 도시의 이런 느낌이 도시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이제 몽마르트르는 파리에서 유일하게 포도밭이 남아 있었던 정말로 그 우리시로 따지면 옛날에 뭐 우이동 같은 이런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골스러운 그런 느낌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우이동 출신인 거 아시고. 그러십니까? 한강 작가가 우이동에서. 저 수유리. 네네네. 그러면 고흐가 그린 물랭들라 갈레트 그리고 르누아르의 물랭들라 갈레트 중에 어느 그림이 더 진실에 가까웠나? 또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데 고흐의 손을 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황량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르누아르가 봤던 물랭들라 갈레트는 물론 또 댄스 파티라는 특수성도 있지만 르누아르의 마음속에 담긴 어떤 영원한 젊음에 대한 찬양과 그의 어떤 온화한 성정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고흐가 대체 어떻게 몽마르트르를 그렸나? 고흐는 네덜란드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몽마르트르의 레피카 54번지에 가보시면 여기서 고흐가 테오와 함께 살았다. 라는 명판이 있죠. 잠깐 있었죠. 네네네. 테오가 이제 파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네덜란드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고군분투하는 형을 오라고 해서 1886년부터 88년까지 살았고 고흐가 이렇게 그림을 몽마르트르를 그린 그림들이 꽤 있는데 실제로 현재의 몽마르트르에서 바라본 파리 시내 전경과 또 고흐의 그림이 비슷한 구석이 있죠. 여기서 전에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고흐가 초창기에 그린 그림들을 보면 다 이렇게 어둡고 벨기에의 탄광촌, 보리나주의 탄광촌을 그리기도 했고 또 고흐가 스승이라고 생각했던 이제 밀레의 그림을 보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 밀레의 그림들 보면 너무 어둡고 캄캄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테오가 요즘 파리에서는 아무도 이런 식으로 그리지 않아. 파리에 와서 그림을 그려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서 테오의 어드바이스대로 고흐가 이제 파리에 가서 파리를 이제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림이 아직까지 사실 고흐 스타일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확실히 밝아졌고 또 이 당시에 1886년에 마지막 인상파 전시에 쇠라가 작은 원색의 점들을 번갈아 찍어서 면을 메우는 점묘법이라는 파격적인 방식의 그림을 그려서 큰 어떤 화가들 사이에 큰 반향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렇게 고흐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이 몽마르트르에서 2년 동안 살면서 특히 고흐가 발전했던 것은 이런 꽃그림이에요. 이 그림 고흐의 그림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화사하잖아요. 아니면은 뭐 이런 그림들을 그리면서 고흐가 색감의 사용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상파에게는 색이 상당히 중요했죠. 왜냐하면 밝은 어떤 야외의 풍경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 인상파의 강령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사진이 결코 색을 보여줄 수 없었기 때문에 인상파는 사진이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인 그림의 색 컬러라는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늘 밝은 색을 사용했고 고흐가 그런 부분에서 인상파의 그림들을 참고하면서 꽃을 그리는 연습을 거듭해서 밝은 색의 사용법을 익히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 1888년에 해바라기라는 불멸의 걸작을 남기게 된 것은 몽마르트르에서 고흐가 했었던 꽃 그리는 연습이 분명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고흐도 여기서 카페를 많이 그렸고 이 탱브랭이라는 카페의 여주인인 아고스티나 세가토리를 그린 그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포니즘의 영향이죠. 약간 일본풍의 일본풍이 느껴지는 이런 그림이고 여기서도 지금 이 아고스티나 세가토리라는 여성이 담배를 피면서 앞에 술잔을 이렇게 맥주잔 같아요. 이렇게 두고 앉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춘하는 여성들의 일종의 사인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흐는 뭐 그 성격적인 결함으로 평생 이제 고통을 받았고 이 아고스티나라는 탱불행의 여주인과도 친해서 여기서 자기의 그림 전시를 하기도 했는데 또 그림 전시 개막하는 날 이 아고스티나와 고흐가 언쟁을 벌이는 바람에 너무나도 이 여성이 화가 나서 고흐를 내쫓고 자기의 카페 문을 다 잠가버렸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찾기 위해서 고흐가 창문을 뜯고 들어갔다. 라는 일화도 남아 있어요. 툴루즈-루트렉이 그린 이 고흐의 조상, 뭔가 쓸쓸해 보이는 카페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이런 그림을 보아도 그렇게 파리에서 고흐가 즐겁게 살지는 못했던 것 같다. 쓸쓸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좀 불안해하는 듯한 그 앉아 있는 모습과 이 손과 응시하는 눈이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드네요. 물론 이제 고흐의 인생을 알아서 그런 선입견이 작동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결코 편안한 모습으로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안쓰러워 보이는 그림이죠. 이렇게 1870년대부터 많은 화가들이 카페를 오가면서 카페를 무대로 해서 또 카페에서 만남도 갖고 그림도 그렸습니다. 그 몽마르트르의 카페를 드나들었던 화가들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이 슈잔 발라동이라는 여성 화가인데요. 아마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여성 화가가. 지금 뭔가 불만스러운 듯한 이런 표정이 강렬한 어떤 색감의 대비가 보이는데 이 슈잔 발라동은 한 번도 그림을 배운 적이 없는 여성입니다. 세탁부의 사생아로 태어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세탁부의 고달픈 인생을 생각해보면 밑바닥 인생이었던 거죠. 고개사로 서커스단의 고개사로 일을 하다가 그 말에서 떨어지면서 다쳐서 더 이상 고개를 하지 못하게 되고 그때부터 몽마르트르에서 화가들의 모델을 하게 됩니다. 화가들의 모델 드가, 르누아르 뭐 여러 화가들이 슈잔을 모델로 그림을 그리는데 이 그림 속에서 춤추고 있는 여성이 슈잔 발라동입니다. 르누아르는 자기의 모델인 알린 샤리고와 결혼을 했는데 이 시골의 무도회에서 춤추는 여성이 알린이고 부지발의 무도회에서 춤추는 여성이 슈잔 발라동입니다. 비슷한데요? 근데 이 부지발의 무도의 여성이 더 예쁘잖아요. 그러네. 물론 뭐 외모로는. 외모는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 두 그림에서 보면 르누아르의 애정은 알린보다 오히려 슈잔에게 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들고 그리고 실제로 이 1883년 말에 슈잔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아이를 낳습니다. 본인도 사생아인데. 네, 그 아이의 이름이 모리스 위트릴로죠. 그런데 그 모리스 위트릴로라는 이름이 있으면 그 위트릴로라는 사람이 아버지 아니에요? 라고 물을 수 있지만 위트릴로는 이 그룹의 친구이고 피카소의 친구이기도 했던 미구엘 위트릴로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슈잔과 관계가 있던 남자는 아니었어요. 다만 이 이름도 성이 없는 발라동의 아들이 너무 딱해서 자기의 이름을 쓰게 해준 겁니다. 그 아들의 아버지가 르누아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르누아르와 그분은 친구 사이인가요? 네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르누아르가 집중적으로 슈잔을 모델로 그림을 그린 것이 1883년이고 그해 말에 아들을 출생했기 때문에 그러던 와중에 드가가 그러니까 여성에게 별로 관심도 없고 늘 냉정했던 드가가 슈잔 발라동에게 그림을 그려보라고 권유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모델이었기 때문에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것을 어깨너머로 보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상당히 그림을 잘 그린 겁니다. 요런 그림을 상당히 강력한 느낌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가 왜 사티의 조상을 보여드리나 하면 발라동은 상당히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성이었기 때문에 여러 남자들이 그에게 구애를 했고 그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짐노페디를 작곡한 에릭 사티라는 작곡가입니다. 당시에 이제 이 에릭 사티가 몽마르트르의 카페 중에 하나인 르샤누아
라는 카페에서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말로 하면 까만 고양이라는 카페입니다. 거기서 피아노 연주를 하면서 같은 몽마르트르에서 살고 있던 슈잔 발라동을 알게 되고 슈잔에게 300통이 넘는 연설을 보낼 만큼 맹렬하게 구원을 합니다. 그때 슈잔을 그리면서 작곡했고 연주를 카페에서 연주했던 피아노 곡들이 여럿 있는데 지금 제가 뭔가 좀 BGM으로 깔아주세요 라고 부탁한 음악이 있는데 당신을 원해 라는 짧은 피아노 곡이 있습니다. 예, 이거 꼭 저희 들어봐야 되겠죠. 이 곡이 사티가 슈잔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그렇군요. 편지도 쓰고 곡도 쓴 겁니다. 그러나 슈잔은 사티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네. 어떤 사업가와 사티의 친구인 사업가가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그 후에 누구랑 결혼하나 하면 앙드레 우터라는 남성 화가와 결혼을 하는데 예. 그 앙드레 우터는 모리스 위트릴로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의 친구였습니다. 예. 심지어 모리스 위트릴로보다 3살 어린 남자와 결혼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모리스 위트릴로가 정상적으로 크기는 너무 어려웠겠죠. 모리스 위트릴로는 젊은 시절부터 알코올 중독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방에서 늘 술을 마시면서 어머니를 저주하고 세상을 저주했어요. 아들을 지옥에 밀어넣은 어머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아들을 지옥에서 구원해 준 사람도 발라동입니다. 발라동은 아들의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으면 아들의 방에 그림 화구와 그림 엽서를 넣어줬어요. 그 그림 엽서는 대개는 몽마르트르의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다 그리고 나오면 술을 먹을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리스는 술을 마시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이 발라동이 그린 꼬르토 거리면은 이제 그 몽마르트르의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몽마르트르에서 바라본 파리의 전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만 봐도 발라동이 그림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지만 상당히 그릴 수 있을까요? 재능 있는 화가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죠. 예. 같은 몽마르트르를 그린 모리스 위트릴로의 그림을 보면 뭔가 쓸쓸하고 어둡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는 지금 멀리 사크레케르의 모습이 보이죠. 예. 이렇게 쓸쓸한 몽마르트르를 그렸습니다. 모리스 위트릴로는 화가로서 상당히 명성을 얻었어요. 근데 추측컨대 르누아르의 재능과 또 엄마의 재능을 같이 갖고 있었다면 그렇죠. 예, 천재성이 물론 추측입니다만 천재가 아니기가 더 어려웠을 그렇죠. 겁니다. 만약 어머니 아버지가 다 그런 화가였다면. 레종 도네르 훈장을 받을 정도였다고 하니까 인정받는 화가가 됐지만 평생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1921년에 발라동과 위트릴로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들이 2인전을 했고 그 2인전을 위해서 발라동이 아들의 조상을 그렸습니다. 여기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모습으로 아들을 묘사를 했죠. 물론 이렇게 양복을 입고 그림을 그리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니까 일종의 프로필 사진 같은 느낌으로 그림을 그린 건데 딱 봐도 발라동의 그 그림에서 우리는 위트릴로의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예민하고 결코 행복하지 않은 얼굴이죠. 큰 눈에서 뭔가 외로움이 바로 딱 감지되지 않습니까? 얼굴의 음영도 되게 특이하군요. 그렇죠. 예, 얼굴에 어떤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것 같은 어찌 보면 어머니가 아들의 성격을 정확하게 그림으로 묘사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뭔가 말로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딱 그림을 봤을 때 바로 우리가 직감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이 그림 속 모델의 어떤 성격과 그 결코 행복하지 않은 삶이 보이는 거죠. 이런 점이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멘델스존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물론 멘델스존은 음악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음악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지 않느냐라고 나에게 묻는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반대로 음악은 때로 지나치게 구체적이어서 문제다.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림에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로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이 위트릴로를 그린 발라동의 그림에서 딱 눈을 마주치는 순간 그의 모든 성격을 다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위트릴로의 성격 또 뭐 성장 이런 거를 저희가 알 수도 있는데 위트릴로가 저를 알 것 같아요. 예, 저 눈빛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몽마르트르의 화가라고 하면 이 슈잔 발라동과 모리스 위트릴로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뭐 피카소 이런 그렇죠. 인물인데 이 라뱅아즈를 지금 재빠른 토끼, 날쌘 토끼라는 뜻이죠. 예, 그 위트릴로가 그린 라뱅아질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 이 라뱅아질이 아직도 있습니다. 몽마르트르에. 네. 거의 비슷하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그렇군요. 요 라뱅아질의 단골이 누구였나면 피카소였어요. 피카소군요. 네, 예. 그래서 늘 밤에는 그림 그리고 낮에 여기 가서 술 먹고 외상 달아놓고 이제 외상값 줄 돈이 없으니까 그림으로 대신 갚고 예, 그렇게 해서 그 그림을 라뱅아질 주인이 계속 가지고 있었는지 참 궁금하다라는 저 생각. 옆에 건물 다 샀을 텐데. 그렇죠. 예. 아무튼 피카소는 20세기 초반에 이 몽마르트르에 이사를 왔고 그 세탁선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 예술가 그룹의 대장이었습니다. 예. 그 세탁선에 이제 드나들었던 예술가들 중에는 당연히 연인도 생겼죠. 예, 그 연인이 바로 시인인 아폴리네르와 화가인 마리 로랑생입니다. 앙리 루소가 그린 이 시인에게 영감을 주는 뮤즈라는 작품에서 여성이 로랑생, 남성이 아폴리네르예요. 예.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남자는 왜 이렇게 기숙학교 학생처럼 순진하게 생겼고 여자는 무슨 오페라 무대 프리마돈나 같네 라는 느낌을 좀 받아요. 근데 아폴리네르를 이 연인인 로랑생이 그린 그림도 있어요. 예, 여기 아폴리네르와 친구들이라는 그림인데 두 사람도 또 모두 사생아였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떤 연인 관계가 되었지만 1911년에 루브르 박물관에서 그 모나리자가 도난당하는 큰 사건이 터지고 그 나중에 1913년에 찾죠. 그 당시에 이제 이 몽마르트르의 예술가들이 뭔가 이 수상한 이 무리들이 이 모나리자 도난 사건에 관여했을 것이다라는 의심을 받아서 피카소도 끌려가서 구금되고 막 아폴리네르도 끌려가고 그러면서 이 사건 때문에 결국 아폴리네르와 로랑생은 헤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 아폴리네르와 피카소 일당이 이 모나리자 도난 사건에 관여하진 않았지만 세탁선을 수색해 보니 막 피카소가 이 루브르 박물관에서 가져온 것 같은 문고리 이런 것도 나오고 막 이랬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로랑생은 사실 그렇게 높게 평가되지 않는 화가이긴 하지만 물론 그것은 아까 봤던 슈잔 발라동과 마찬가지로 드문 여성 화가였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작용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그림을 보면 입체파의 스타일을 좀 받아들인 피카소 그림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로랑생은 뛰어난 화가였던 거예요. 그리고 약간 여성 특유의 부드럽고 매끈한 느낌이 있는 약간은 몽환적인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 그런 부분이 로랑생의 강점이기도 하고 로랑생의 한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한계라는 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1923년에 로랑생이 당시에 유명한 디자이너인 코코 샤넬의 초상을 그렸는데 이 그림을 샤넬이 받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 나를 마치 일도 하지 않고 느긋하게 늘어져 있는 그런 한가한 귀부인처럼 그렸다. 나는 그런 한가한 귀부인이 아니다. 라는 이유로 받지 않았는데 샤넬이 너무 지나치게 가혹한 평을 한 것 같아요. 예, 저는 이 그림 잘 그린 그림 같거든요. 예, 괜찮게 그리지 않았나? 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화가들과 함께 또 우리가 몽마르트르 이야기하면 물랭루즈를 빼놓을 수가 없죠. 1889년에 이제 물랭루즈가 클리시대로 피갈이라고 하는 이 몽마르트르 초입의 홍등가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 1889년은 이제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을 기념한 시기였고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기념 큰 어떤 망국 박람회도 파리에서 열리고 그 다음에 또 1900년에 파리에 지하철이 개통되고 말하자면 파리가 이제 근대에서 현대로 막 가는 에펠탑이 세워지고 그럴 때였습니다. 점점 더 파리가 커지고 도시화가 가속화되었을 때인데 이 물랭루즈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밤에 공연을 하는 카바레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 이미 카바레들이 파리에 꽤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랭루즈는 후발주자였던 겁니다. 이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무언가 치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물랭루즈의 경영진들이 어떤 식으로 이 물랭루즈를 알릴까? 뭐 백열등 조명도 설치하고
그리고 막 거대한 코끼리 모양의 무대도 설치하고 거기서 또 무희들이 번쩍번쩍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춤을 추는 캉캉이라는 파격적인 춤도 춥니다. 예. 그런 모든 물랭루즈만의 개성, 어떤 특성을 알린 인물이 바로 툴루즈-로트렉이죠. 여기서 여기 앉아있는 인물이 툴루즈-로트렉입니다. 네.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 귀족 집안의 거듭된 근친 결혼의 관계로 어릴 때부터 굉장히 허약한 그런 몸으로 태어났고 뼈가 대단히 잘 부러지는 신체적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살 때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진 이후로 더 이상 이 하반신이 자라지 않아서 결국은 키가 140cm도 되지 않는 그런 기형의 체형을 갖게 됩니다. 20살이 되어서 파리로 올라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대단히 크로키를 잘 했다고요. 그리고 물랭루즈가 열었을 때부터 툴루즈-로트렉은 이 물랭루즈라는 새로운 공간에 열광합니다. 여기서 대단히 많은 그림들을 그렸는데 특히 툴루즈-로트렉이 빠른 크로키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빠른 크로키 실력을 기반으로 해서 서커스의 댄서들이라던가 서커스의 고개사라던가 네. 춤을 추는 댄서들을 많이 그립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빠르게 움직이거나 달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렇게 길고 늘씬한 몸으로 네. 다 춤을 추거나 달리거나 이런 그런 동작을 하는 피사체들에게 네. 툴루즈-로트렉은 유난히 열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랭루즈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캉캉을 추는 댄서들은 너무나도 툴루즈-로트렉에게 매혹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물랭루즈의 경영진이 늘 이 물랭루즈에 머무르면서 댄서들을 그리는 툴루즈-로트렉에게 그러면 우리 카바레에 포스터를 그려달라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스터를 그리게 되죠. 유명한 포스터죠. 예, 라굴리라고 이름이 써 있는데 이 라굴리가 당시에 유명한 이 물랭루즈에서 캉캉 댄서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날의 아이돌처럼 이 캉캉 댄서들이 저마다의 이제 그 팬덤, 그러니까 저마다의 팬층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댄서가 라굴리였다고 네. 해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다리를 번쩍번쩍 들면서 여성이 춤을 추고 있고 네. 예, 지금 실루엣이 보이는데 네. 이제 이렇게 실크햇을 쓴 신사의 실루엣이죠. 이 신사가 손을 들면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건 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이 명멸하는 물랭루즈의 조명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네. 이게 모든 것을 선 위주로 이렇게 대담하게 생략하면서 단순화시킨 것이죠. 이런 식의 제작 방식을 툴루즈-로트렉은 어디서 배웠나 하면 일본의 우키요에서 배우게 됩니다. 네. 지금 이 우키요에서도 이 배우의 성격을 묘사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과감하게 생략돼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툴루즈-로트렉은 자기 스타일대로 다양한 물랭루즈 포스터를 그리게 되죠. 당시에 이제 석판 인쇄술이 발전을 해서 5가지 색깔로 인쇄한 석판화를 1시간에 10,000장까지 인쇄할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늘 다양한 예를 들면 이 에글랑틴과 댄서들이라는 작품에서 포스터에서 4명의 캉캉 댄서들이 춤을 추고 있는데 다들 표정이 좀 불편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댄서들 사이에는 본인들이 다 스타 그 의식이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좀 경원시했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질투라던가 뭐 이런 감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 같이 나란히 다리를 들고 춤을 추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약간 불편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고 이 4명의 댄서의 이름이 이렇게 밑에 써 있습니다. 이런 식의 다양한 물랭루즈 포스터를 툴루즈-로트렉이 그리게 되고 이 포스터가 인쇄돼서 파리 거리에 나붙으면 나붙기가 무섭게 사람들이 막 떼어갔답니다. 이렇게 해서 물랭루즈라는 후발주자인 카바레가 파리를 대표하는 카바레로 올라서게 되죠. 툴루즈-로트렉이 살렸군요. 그렇죠. 예. 툴루즈-로트렉은 나는 이런 화려한 그런 궁전, 성 이런 곳보다 명예보다 바로 이런 춤추는 댄서의 현장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러면서 툴루즈-로트렉은 알코올 중독에 근데 벌써 한 130년 전 그림인데 네. 지금 저런 포스터를 누가 그려서 붙여놓은들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렇죠. 그런 그 예술성과 상업성을 고루 갖춘
그런 포스터 네. 같아요. 네. 당시에는 당시에 평론가들은 툴루즈-루트렉을 혹평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미술을 모독한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툴루즈-루트렉의 포스터 작업을 통해서 그림이 궁전이나 미술관 같은 아니면 교회 같은 엄숙한 공간을 빠져나와서 거리로 나가게 되죠. 그리고 보다 많은 대중을 상대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상업 미술의 가능성을 최초로 보여준 화가가 툴루즈-루트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인은 결국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고 36의 나이에 정신착란을 거듭 일으키다가 요절하게 됩니다. 그가 죽기 얼마 전에 툴루즈-루트렉의 이제 명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런던에서 대규모 그 툴루즈-루트렉의 전시가 열렸다고 해요. 당시 왕세자였던 에드워드 7세가 이 전시 개막식에 참석할 정도였는데 네. 본인은 이제 런던에 건너갔지만 정작 술이 취해서 이 개막식에 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찌 보면 약간 고흐와 비슷하게 스스로를 파멸시키고만 그런 비운의 화가가 툴루즈-루트렉이죠. 근데 또 저 무희들이 그림에는 저렇게 나왔지만 그 당시에는 아이돌 같은 굉장히 세련되고 또 사랑하고 싶은 여인들이었을 때 본인의 처지는 140cm밖에 안 되는 네네. 네, 어떻게 보면 평범치 않은 그런 네.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으니까 또 속상했겠다. 그렇죠. 툴루즈-루트렉은 굉장히 명랑하고 다정한 성격이었다고 해요. 그 까다로운 고흐도 파리 체류할 때 가장 의지했던 인물이 툴루즈-루트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있는 지울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슬픔이 있었겠죠. 예. 그 둘이 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네, 그렇습니다. 이 물랭루즈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에디트 피아프입니다. 네. 에디트 피아프가 바로 이 물랭루즈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네, 그리고 에디트 피아프 하면은 많은 연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이브 몽땅이잖아요. 예. 이브 몽땅을 처음으로 에디트 피아프가 만난 곳도 이 물랭루즈의 무대입니다. 예. 당시에 이제 이브 몽땅은 징집을 피해서 2차 대전 징집을 피해서 파리 프랑스 남부에서 올라온 가난한 시골뜨기였고 에디트 네. 피아프는 당시에 파리의 톱 가수였는데 예, 두 사람이 이제 반했고 그래서 1944년부터 46년까지 두 사람은 함께 살죠. 예. 그때 당시에 행복한 심정을 담아서 에디트 피아프가 불렀던 노래가 바로 유명한 장밋빛 인생입니다. 네, 라비앙 로즈라고 하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이브 몽땅이 이 관계를 먼저 배신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브 몽땅의 자서전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네. 1946년에 두 사람이 뭔가 다툼이 있었고 그래서 이브 몽땅이 화가 나서 집을 나갔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들어왔는데 에디트 피아프가 완벽하게 그를 마치 손님처럼 대하면서 짐을 챙겨서 나가라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근데 그건 이브 몽땅 입장에서 한 이야기고 그렇게 싸우게 된 원인은 이브 몽땅이 쓰지 않았는데 이브 몽땅 쪽에 뭔가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에디트 피아프가 이브 몽땅과 헤어진 후에 만난 연인이 권투 선수인 마르셜 셰르당이죠. 그렇죠. 예. 네. 마르셜 셰르당은 피아프에게 너무나도 완벽한 연인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에디트 피아프가 1949년에 미국에 공연을 가 있었고 마르셜 셰르당이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네.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게 되죠. 예, 그 추락했던 비행기에 당시에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자넷 느베도 타고 있었는데 네. 예, 그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세상을 떠난 자신의 연인을 기리면서 에디트 피아프가 부른 노래가 바로 그 불멸의 사랑을 노래한 사랑의 찬가라는 네. 노래입니다. 다 아시는 노래죠. 네, 다 아는 정말로 그 어떤 힘찬 그 에디트 피아프의 음성이 한 번 들으면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이런 노래죠. 그런데 또 노래로 이야기하면 또 한 곡 빠뜨릴 수 없는 노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브 몽땅이 에디트 피아프와 헤어지고 네. 영화에 출연하게 되거든요. 근데 1946년에 밤의 문이라는 영화에 출연하게 되는데 그 영화는 그냥 흥행에 실패했대요. 그러나 그 영화의 주제가를 이브 몽땅이 불렀는데 그 주제가가 바로 유명한 고엽입니다. 모든 그 스토리들이 물랑루즈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음악을 틀어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다 듣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20세기가 열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몽마르트르가 유명해지면서 집세가 올라가요. 그리고 가난한 예술가들은 그 집세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대장인 피카소가 에이 우리 이사 가자. 그래서 파리 남쪽으로 쭉 가게 되는데 네. 거기가 바로 몽파르나스입니다. 네. 예. 지금도 로통드라는 카페가 있어요. 있죠. 여기가 여기 뭐 르돔, 셀렉트, 로통드 뭐 이런 곳이 몽파르나스에 있는 카페들이고 이 카페들에서 피카소, 뭐 아폴리네르, 모딜리아니, 앙드레 살몽, 뭐 막스 자코브, 브랑쿠시, 헤밍웨이, 피츠제럴드 이런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통음하게 됩니다. 여기 왼쪽부터 모들리아니, 가운데 피카소, 오른쪽에 작가인 앙드레 살몽의 사진인데 요 몽파르나스 그룹에서 상당히 아까 말했던 툴루즈-로트렉과 비슷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아메데오 모딜리안이에요. 뭐 피카소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1973년까지 살면서 오래 살았죠. 승승장구했고, 승승장구했고 지금도 저작권이 그래서 너무 오래 살면서 많은 그림을 그렸고 많은 그 여성과 사귀었고요. 많은 2명의 여성과 결혼하고 5명의 여성과 연애하고 뭐. 그야말로 엄청난 천재였고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빨아먹는 뱀파이어 같은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모딜리아니가 그린 피카소의 조상을 봐도 그의 성격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뱀파이어네요. 네, 정말 성격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강한. 그리고 저 목을 보세요. 네, 얼마나 에너지틱합니까? 그리고 어떤 천재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과 동시에 자기중심적인 이런 성격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항상 이 모딜리아니의 그림에 보면 인물의 눈동자가 잘 정확하게 그려져 있지 않다라는 특징이 있죠. 네. 모딜리아니의 그림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긴 얼굴을 이렇게 이런 긴 얼굴을 연상하게 되는 요 그림이 아마 모딜리아니의 어떤 트레이드마크인 그림 같아요. 네. 근데 모딜리아니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탈리아 출신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재미있는 건 뭔가 하면 피카소와 모딜리아니가 다 외국인입니다. 피카소 스페인 사람이고 네. 모딜리아니 이탈리아 사람인데 당시에 이제 1차 세계대전 전까지 프랑스 경기가 원체 좋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거주 제한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파리에 머물면서 활동을 할 수 있었고 모딜리아니가 처음에 하려고 했던 것은 조각이었어요. 지금 이 여성 두상 조각을 봐도 긴 얼굴이 확실하게 무엇과 비슷한가 하면 아프리카의 가면과 비슷합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예. 당시에 이제 프랑스, 영국 같은 유럽의 국가들이 아프리카의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 식민지 아프리카 원시 미술들이 프랑스에서 전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피카소의 아비뇽의 여인들 같은 경우도 그 여성들의 얼굴이 아프리카의 가면을 연상시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키스를 그린 클림트도 파리에서 이 아프리카 조각 가면 전시를 보고 큰 어떤 감명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카소의 입체파를 비롯한 20세기 미술의 등장에는 아프리카 원시 미술이 뜻밖에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어요. 브랑쿠시의 조각도 상당히 비슷하죠. 근데 이 모딜리아니는 선천적으로 굉장히 병약한 사람이어서 이 조각을 하려면 뭔가 신체적으로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네, 그래서 그림으로 전향을 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도 길고 이렇게 목도 길고 눈동자도 잘 보이지 않고 어찌 보면 쓸쓸해 보이고 어찌 보면 약간 섬뜩한 그런 느낌이 있는 그림들이 많은데 그나마 이제 이런 그림들이 좀 차분하면서 잔잔하게 어떤 모딜리아니의 느낌을 좀 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그 카페 로통드에서 회색 빌로드 작업복을 입고 와서 크로키를 하거나 책을 읽었답니다. 말도로르의 노래 같은 이런 책을 시집을 읽었다고 하고 그래서 장 콕토가 모딜리아니에게 우리들의 귀족이다. 마치 샴고양이처럼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하는 우리들의 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모딜리아니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이 자네 비테른이죠. 예.
모딜리아니는 알코올 중독자이기도 했고 아무튼 술을 많이 마셔서 잘 된 사람은 참 없는 것 같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이기도 했고 예, 결핵 환자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삶을 자기가 잘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15살 연하의 잔 에비테른과 미술학교에서 그림을 가르치다가 만납니다. 그래서 잔은 너무나도 헌신적으로 모딜리아니를 사랑했고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모딜리아니와 동거했죠. 그래서 아이를 하나 낳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1918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전쟁도 좀 끝나고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잡혔는데 원체 몸이 약하던 모딜리아니가 결핵성 뇌막염에 걸려서 36의 나이로 요절하게 됩니다. 자는 당시에 임신 9개월이었는데 이제 20대였어요. 네, 그때 21살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정신착란을 일으켜서 남편이 죽은 지 이틀 후에 5층 건물에서 추신 자살하고 말아요. 네. 근데 어찌 보면은 이 이야기가 어떤 화가 위대하지만 불행한 화가와 화가에게 영감을 주는 뮤즈의 이야기처럼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약간 미화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술을 마시면 잔을 그렇게 때렸답니다. 그래서 그 카페에서 잔을 때리거나 막 이렇게 머리채를 잡고 다니거나 그런 광경도 다른 사람들이 보곤 했다고요. 저 그 말씀을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잔 에비테른의 초상을 보면 약간의 분노, 그죠? 그런 그쵸. 것들이 저 특히 눈과 그 부위에 그 주변에 좀 서려 있는 것 같아요. 그 뭐라고 할까요? 애증? 네. 근데 뭐 사실 그 당시에는 어찌 보면 여성의 위치가 굉장히 낮았고 우리가 흔히 지금 이야기하는 가스라이팅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잔이 모딜리아니를 진심으로 사랑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모딜리아니가 죽은 후에 바로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내린 것 같은데 아무튼 참 어찌 보면 안타깝고 어찌 보면 좀 분노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딜리아니가 이제 쉐즈 뮤즈에 묻혔거든요. 근데 그 생전에는 모딜리아니의 그림도 잘 팔리지 않고 늘 가난과 모리에 속에 살았지만 그렇게 비극적으로 죽었다는 사실이 퍼지면서 장례식은 많은 예술가들이 몰려와서 인산인해를 이뤘답니다. 그 묘지의 묘비명이 무언가 하면 모딜리아니 땡땡 영광을 잡으려는 순간에 죽다예요. 어쩌면 모든 사람의 묘비명에 어울리는 그런 글귀네요. 어찌 보면 그 파리의 카페들에서 함께 통음하고 토론하고 결투하고 하면서 그림을 그리던 화가들의 인생이 행복하게 잘 펼쳐진 경우는 참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격적으로는 좀 결함이 있었고 그리고 또 세상의 몰이에 괴로워했고 결국은 비극적인 어떤 인간적으로는 비극적인 인생을 산 경우가 더 많은데 그렇지만 그런 비극적인 인생과 성격적인 결함과 그 모든 어떤 투쟁 속에서 태어난 예술 작품들이 지금 우리에게 시간을 초월한 아름다움을 선사하면서 어떤 예술 작품에 대한 영원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거죠. 어쩌면 1부서부터 저희가 그 파리의 카페들에 등장했던 화가들을 쭉 검명을 해볼까요? 마네, 모네, 르누아르 혹은 드가, 그죠? 네. 그리고 고흐도 잠깐 나왔었죠. 물론 피카소도 나왔고 르누아 나왔고 뭐 조금은 덜 알려졌지만 뭐 시잔 발라동이라든지 뭐 모리스 위틀로 그렇죠. 예, 로트렉도 있고요. 노랑생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끝에 이제 모딜리아니가 있는데 대충 미술사에서 어쩌면 지금은 주류가 돼버린 그런 화가들인데 저분들이 살아서 몽마르트를 주변으로 그림을 그릴 때는 철저히 주류로부터 소외된, 그죠? 그런 화가들이었을 텐데 그 예술혼, 그 예술적 가치 그런 것들이 후세에 저분들의 그림이 평단으로부터 또 대중으로부터 사랑받고 주류가 되고 우리가 결국은 아트 앤 더 시티 시즌 2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주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모딜리아니의 모비명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광을 붙잡으려는 순간에 죽다. 어쩌면 우리가 여러분들도 또 저희들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죠. 뭐 그렇게 유명한 화가나 예술가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거명은 안 되고 있으나 그래도 이 시대를 만들어가는, 나중에 생각해보면 우리들이 주류였던 그 시대가 어쩌면 2024년, 2025년에 지금 이 여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 인상파 이야기는 사실 그림들도 매력적이지만 이 화가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저는 재미있다고 그러네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 인상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인상파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 한 화가를 제가 의도적으로 조금만 이야기하고 넘어갔어요. 모네? 네, 그렇습니다. 조금 얘기한 게 아니라 거의 안 하셨어요. 네, 예. 그래서 왜 인상파하면 우리는 마네, 모네 이 계보인데 그리고 사실 작품의 수라든지 본격적인 인상파를 알린, 그죠? 세상에 알린 어떻게 보면 개척자 같은 그런 사람인데 모네이가 빠져 저도 왜 그러실까 그랬어요. 네, 제가 다음 시간에 노르망디 이야기를 할 텐데 노르망디를 이야기하면서 모네를 집중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일부러 좀 남겨놨습니다. 그렇군요. 어쩌면 1시간 내내 아마 모네를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그 정도로 파리의 어느 미술관, 유명한 오르세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시면 모네의 그림을 여러분 많이 볼 수 있고 또 대부분의 경우에는 모네의 그림 앞에 한동안 발걸음을 멈추게 되는 그런 화가죠. 그래서 아트 앤 더 시티 시즌 2는 여러분과 함께 그 화가의 인생, 화가의 예술 작품에 대한 훨씬 더 깊은 얘기를 그 시대와 함께, 도시와 함께 재밌게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전홍균 교수님과 함께 하는 아트 앤 더 시티를 매우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왜 빨리 또 안 하시나요? 이런 요청들이 있으셨는데 그래서 더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옆에도 좀 알려주시고요. 왜냐하면 힘드시죠, 요즘. 살기도 힘들고 살아낸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만한 그런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이 그림과 함께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을 조금 편안하게 그리고 조금 더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꾸며볼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세 번째 시간, 네 번째 시간 다음 주에도 계속 될 테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교수님 오늘은 이 정도 할게요. 그래서 다음번 예고를 살짝 해볼까요? 모네하고 또 어떤 노르망디의 가득한 햇빛과 바람과 빗방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노르망디라는 지역이 왜 역사적으로 중요했는지 노르망디 상륙작전도 있고 100년 전쟁도 있고 그렇죠. 잔다르크 이야기도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곳인 노르망디라서 그런 역사적 이야기와 그림에 관련된 이야기 함께 묶어서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트 앤 더 시티 시즌2는 다음 주에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비티 샴푸.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폴리팩토리의 그래비티는 샴푸인데 왜 테크 전시회에 나오셨나요? 저희 샴푸에도 기술력이 많이 담겨져 있고요. 테크 기업들하고 한번 해볼 만한 기술이다 이것도. 감히 제가 한번 어떤 기술인가요? 이건 그냥 샴푸가 아닙니다. 카이스트 과학자들의 혁신적인 탈모 케어 기술로 탄생한 게임 체인저. 딱 1회 사용으로 풍성해진 볼륨 40% 증가, 무려 48시간 유지. 탈모는 더 이상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더 힘차게, 더 오래 고추 세운 남자의 자신감 여러분도 느껴보세요. 품절대랑 그래비티를 한정 수량 특가 판매 중. 고민하는 순간 품절됩니다. 구매는 3% 핫딜 영상 하단 참고.